한층 강화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대통령실은 주권과 영토에 대한 부분은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했던 우리 정부는 더욱 악화한 국내 여론까지 설득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습니다. 북한의 고조되는 핵 위협에 대응해 어제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모강습단이 조만간 우리나라, 일본과 함께 3국 연합 해상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은 굳건하다며 다만 외교적 해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육아기 단축근로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확대하고 단축근로 기간도 부모 1인당 최장 36개월까지 1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난임 지원도 확대하고 다자녀 공공주택 입주 요건을 자녀 2명으로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내놨는데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 대책이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이른바 계엄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도피 5년여 만으로 검찰은 답보 상태에 있던 사건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SNS로 중학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맺거나 음란 행위를 요구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동선을 미리 준비하고 남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가진 수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을 확정 발표합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층 노골화된 역사 왜곡 내용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면서 퇴행된 역사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영유권에서는 한국의 불법 점거를 부각시키고 강제 동원과 관련해 강제 표현을 삭제하는 등 왜곡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승인한 초등학생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존의 일본 영토에서 고유라는 표현을 추가했는데 일부 교과서에 있던 것을 모든 교과서에 반영했습니다. 고유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독도가 단 한 번도 한국 땅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뤄진 징병은 병사로서 참가하게 됐다로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 끌려왔다는 예전의 기술은 동원됐다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는 등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무게를 뒀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왜곡된 역사인식은 학부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それは子どもの頃からやはり刷り込むっていうんですかね。ずっと聞いてるとそういうふうになっちゃうし、子どもがそういう話をしてれば親もですねよく分からなければやっぱり教科書にそう書いてあるっていうのは歴史認識として定着するんですね。 지난 2014년 아베 정권은 교과서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담도록 기준을 바꿨고 한국과 관련한 왜곡 내용은 그 정도를 더해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층 노골화된 일본의 역사 왜곡 내용이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군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선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일본에 귀국 중인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 대신 구마가이 총괄공사를 대사 대리 자격으로 외교부로 불러
일본의 외국 교과서 1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치권은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본의 문제라며 우리 정부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준 면죄부의 결과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현하는 등 교과서에서 역사를 왜곡한 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이 어렵사리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는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왜곡에 대해 즉각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어디서 비롯되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계없다 선을 그으며 옛날부터 계속되어 온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고 탓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늘 그런 식으로 왔지 않습니까? 무슨 한일 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런 거는.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면서 지난 정상회담에서 독도 이야기가 나왔는지 해명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다. 독도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고 자부하던 여권에서는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로 대여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라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우리나라에 입항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출항하며 한미일 훈련도 진행할 계획인데 이르면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승조원 5천여 명을 싣고 이지스 구축함인 웨이니 메이어함, 디케이터함과 함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니미츠함의 방한은 10년 만이지만 미 해군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 함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릴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데 길이 333m, 폭 77m의 축구장 3배 넓이의 비행갑판 등의 항공기 70여 대를 싣고 있습니다. 영화 탑건에 등장하는 다목적 슈퍼 호넷 전투 공격기가 대표적입니다. 또 다른 함재기인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와 그라울러 전자전기는 적의 방공망을 감시하거나 격파하는 전자 임무를 수행합니다. 입항 전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펼친 미 제11 항모강습단의 방한은 전술 핵탄두 추정 물체 공개와 연이은 핵어뢰 폭발 시험 등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 전략 자산의 전개하에 확장 억제 실행력을 실행시키기 위해 연합 해상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11 항모 강습단은 또 부산을 떠나며 한미 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해상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operate with the JMSDF, the Kaiju Daitai, and the ROC Navy, and we are scheduled to do that trilateral exercise with the JMSDF and the ROC Navy after we pull out of Busan. 니미츠함은 이번 주말 이후 출항할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다음 주 초 한미일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와 3자 협력을 포함해 한반도에서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 상원 군사위에 국방 예산 관련 청문회 서면으로 제출한 성명에서 북한과 이란, 국제 테러리스트의 지속적이고 진화한 위협에 대해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은 굳건하고 철통 같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전술핵 탄두를 공개하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도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 공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한반도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외교적 방법을 찾기 위해 북한 정권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내정된 지 2년 만에 평양에 부임했습니다. 코로나19에 막혔던 북중 인적 교류 재개의 신호탄인 셈인데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왕여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평양에 부임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내정된 지 2년 만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타국 외교관의 입경을 허용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 방역 상황 호전과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에 따라 인적 교류 재개에 물꼬를 튼 셈입니다. 经中朝双方商定，中国新任驻朝鲜大使王亚军已经于3月27日抵朝履新。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전현직 대사 3명의 어색한 동고도 끝이 보입니다. 현직 주중 대사인 리용남과 전임자인 지재룡, 그리고 김유성 전 말레이시아 대사 대리입니다. 지재룡은 2년 전 임기를 마쳤지만 귀임하지 못하고 있고 비슷한 시기 김정남 암살 사건 등의 여파로 김유성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되면서 베이징에 눌러앉은 상태입니다. Hereby announces total severance of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Malaysia, which commit the super large hostile act against the DPRK. 북중 간 인적 교류 재개는 최근 반미연대 강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주목됩니다. 한미일 3국의 군사 압박에 직면한 북한은 김정은의 첫 방중 5주년을 맞아 연일 순망치한 관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세우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진하는 데 북미 핵담판 전후로 5차례나 만났던 김정은과 시진핑. 마지막 회담이 평양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6번째 왕래는 중국에서 성사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아이 낳아 키우는 게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부모가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걸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출산율 반등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 OECD 38개국 가운데 꼴찌로 37위 이탈리아의 1.24와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들이 체감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을 들였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산발적 대책 나열보다는 정확한 방향 설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주력해야 될 목표는 우리가 결혼이라던가 출산이라던가 그리고 양육 친화적인 그런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5가지 핵심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최대 3년,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하고 2살 미만 아기는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0%로 낮춰 병원비 걱정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입주 때도 자녀가 많으면 더 넓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다자녀의 기준도 2명으로 통일하는 안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교육 문화, 일자리, 성평등 이슈까지 포괄하는 것인데 효과가 없던 정책들의 단편적 나열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거, 돌봄, 의료 관련된 이제 분야들이 총 망라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모여 있을 뿐 사실상 서로 간의 이제 연관성이라든지 또 그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측면들이 좀 크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 여기에 외신들이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던 젠더 갈등 해소 방안이 전혀 담기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주요 과제에 대한 성과 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상하반기에 한 번씩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서 오르긴 오를 텐데 인상폭을 놓고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2분기에 적용할 전기와 가스 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16일, 가스공사는 17일에 인상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을 덜어내려면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에도 1kW당 13.1원이 올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지만 전기는 여전히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지난 1월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1kW에 162.59원인데 비해 판매 단가는 147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산업부의 올해 인상 목표액 51.6원을 고려하면 2분기 요금 인상폭이 적어도 1분기만큼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전의 적자 32조 6천억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올해도 지금 1, 2, 3월에 여전히 적자인데요. 1, 2, 3월에 적자를 털어내고 또 앞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50원 정도 올라야 되는 거죠. 1분기에 동결됐던 가스요금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난방 수요가 줄어 가격을 올리더라도 요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겨울 난방비 폭탄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기재부는 에너지 요금 동시 인상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은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1년 중 가장 적은 4월을 요금 인상의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3분기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4분기, 여기에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이번 2분기를 놓치면 요금 인상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위기 단계 조정 기준과 시점, 격리 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드맵에는 최근 전파 위험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은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에 맞춰 위기 단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도피 5년여 만인데 이에 따라 검찰은 답보 상태에 있던 사건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공개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관련 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 찬반 세력의 폭동에 대비한 조치들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 3개월간 수사를 벌였고 문건 작성 책임자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종적을 감추면서 검찰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고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사실상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잦은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엄 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후 입국을 미뤄오다 출국 5년여 만인 오늘 귀국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 입국과 동시에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 이후 검찰엔 전 씨 일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돼 있습니다. 이미 배당 절차도 마친 상태인데 본격적인 수사는 전우원 씨에 대한 마약 혐의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는 자신의 가족이 숨겨진 검은 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며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단체는 폭로 내용을 확인해달라며 전두환 씨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 집행 면탈,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범죄수익 환수부에 배당하고 수사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고발 혐의 가운데 비자금 은닉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그나마 긴 편이지만 전두환 씨 재임 기간이자 비자금 수수 시점과는 한참 떨어져 있어서 자금 흐름 추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전우원 씨의 더 구체적 진술이 있다면 검찰이 새로운 수사 실마리를 포착해 범죄 수익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의혹을 제기한 전 씨조차도 처벌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마약을 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한데 저희 집안이나 제 지인이나 사회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께서 자본력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도 국민적 의혹이 상당하다는 걸 알지만 실질적으로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전우원 씨의 마약 혐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수사가 먼저 진행된 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 여부가 결정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바뀐다면 모를까 전두환 씨 사망으로 가로막혔던 900억 원대 미납 추징금 환수는 더욱 어렵습니다. 3년 전 범인이 사망했을 때도 상속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하거나 검찰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는 아직입니다. 여기에 입법이 이뤄진다고 해도 새로운 법을 과거 범행에 소급해서 적용해도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SNS로 중학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맺거나 음란 행위를 요구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동선을 미리 준비하고 남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가준수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30대 남성 A씨는 SNS에서 만난 중학교 2학년생 B양을 꼬드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성관계를 하기 위한 미끼로 돈을 보여주고선 결국 주지도 않고 도망쳤는데 수사를 피하려 2중 3중으로 철저히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숙박과 주차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냈고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의 배달용 차량을 타고 와 모텔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댔습니다. 교복 차림 중학생과 함께 있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동선도 관리했습니다. 자신은 모텔 현관으로 들어가고 B양은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상계단을 통해 객실로 직접 올라가게 한 겁니다. 신분증 검사 같은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곤해 있으면 막 몰래 들어갈 수가 없지 않아 있어요. 같은 해 5월 비양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일대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등 10개월을 쫓은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맺거나 음란 행위를 요구한 다른 남성 3명도 적발해 검거했습니다. 모두 성관계 상대방과 접촉할 때 사용하는 익명 SNS 계정을 두고 범행 직후 계정을 탈퇴하거나 비활성화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한 명은 SNS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 행위를 요구한 횟수가 10차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30대 남성은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올해 수능 시험일은 11월 16일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보다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고 매우 어려운 이른바 킬러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시행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EBS 수능 교재 강의와 연계된 문제가 전체의 50%고 간접 연계 방식인 건 지난해와 같지만 올해는 이 체감도를 더 높이겠다고 평가원은 밝혔습니다. 교재에 있는 도표와 그림, 지문과 같은 자료 활용의 유사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자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 또는 재구성하는 정도를 이전보다 좀 약화시켜서 좀 달리 표현하면 유사도를 높여서 출제하겠다라는 것.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내지 않는 게 기본 전제라는 설명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하지만 고3 수험생의 학력 수준이 매년 다르고 이를 가늠하기 위한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는 N수생이 늘고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이과 통합수능 3년차, 선택 과목별 유불리에 따른 이과생의 문과 침공 현상도 고려 대상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선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 격차가 11점까지 벌어졌습니다. 국어 영역, 수학 영역 독자적으로 지금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11점 차라고 하는 것이 좀 크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서 올해 수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은 지속하겠다. 지난해 영어 과목에서 사설 모의고사와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자습서와 학습서, 문제집이 기출 검색 대상이지만 올해는 그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기출문제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경찰이 다음 달부터 차량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해 속도와 신호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한 단속 계도 기간이 이달에 끝난다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사용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완속 충전기 6만 대와 급속 충전기 2,000대 등 모두 6만 2천 대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한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법률안 제2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YTN에 출연해 이미 쌀값 유지를 위해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는 하고 있다며 법으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강제하면 쌀 공급 과잉 시대 식량 안보 불안 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부산광역시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5호 공식 홍보대사에 더 핑크퐁 컴퍼니의 아기상어를 위촉했습니다. 유치위는 오늘 부산 바다에 나타난 아기상어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위험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는 내용의 45초짜리 영상을 통해 위촉식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을 앞서가겠습니다. 낮 동안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5.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2도나 높은 상태고요. 한낮에는 무려 2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환절기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은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탓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5.2도, 대구가 5.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이 22도, 광주는 23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봄 기온이 완연해질 전망입니다. 또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제강점기 가혹한 노동과 징병의 강제성을 사실상 지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쓰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사회 과목에서 한국 땅인 독도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됐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본의 문제라며 우리 정부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준 면죄부의 결과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이 어렵사리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는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강한 유감과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질없는 역사 왜곡의 협량한 습관에서 벗어나 대도를 걷기 바랍니다.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 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지금 일본의 행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 과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마저 부정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왜곡에 대해 즉각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가 오늘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엽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이국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생존 피해자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여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공청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정부의 강제동원해법에 대한 지적과 대안 필요성도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중심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상한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 69시간제 논란 등으로 청년층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진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MZ세대 구애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MZ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69시간 근로제를 처음부터 새로 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아침부터 대학교 식당을 찾아 학생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김밥 한 끼를 4,000원, 5,000원 한다고요? 아침을 1,000원에 제공하는 정부의 1,000원의 아침밥 지원 현장을 찾아 대학생들과 직접 대화에 나선 건데 김 대표는 지원과 소통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급식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아침만이 아니라 좀 더 고민해볼 생각이니까. 모두가 어려운 취업길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깊이 고민과 앞서 MZ노조와 치맥회동에 이어 잇따라 청년층과의 접점을 늘리는 모양새인데 최근 여권 지지율 내림세와 함께 청년층 이탈이 커진다는 우려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을 계속 파고들며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MZ노조와 직접 만나 장시간 노동을 막고 2030 청년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고 우리나라는 과로 없이 유지할 수 없는 사회인 건지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면서 근로시간 개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침 회의에선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을 다룬 인기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인용하며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내년 총선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 세대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지지 호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경제계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 노동 등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강조했고 재계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노동계가 극단적인 사례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 운남용, 임금 체불, 공짜 야근 등 불법, 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제도 개선,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준법과 신뢰의 노동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동선을 미리 준비한 뒤 중학생을 꼬드겨 성관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인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한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맺거나 음란 행위를 요구한 다른 남성 3명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에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여 만에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출발해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 입국과 동시에 기소 중지됐던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 수장인 한 위원장이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축하고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앞세운 제11 항모강습단이 입항을 했는데요. 북한의 거듭된 위협에 맞서 조만간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Yeah, great question. So the answer is yes. We will operate with the JMSDF, the Kaiju Daitai, and the ROC Navy. And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for interoperability because all nations seek prosperity and security. And we are scheduled to do that trilateral exercise with the JMSDF and the ROC Navy after we pull out of Busan. And if I might, we always talk about how the DPRK are furthering their capability. So are we. And not just with the U.S. Navy, that's a joint force, but with our allies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이 최근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면서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 백악관은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상 군사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 핵을 막을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최근 핵무기 공개와 관련해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정권과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has not changed is our desire to sit down with the regime in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 to find a diplomatic way forward to the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북한과 직접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아 이렇게 공개적인 입장 표명으로 대화 제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혀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군사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예로 들었습니다. That's why you've seen us conduct these recent exercises, largest exercises that we've conducted in quite some time. We've also devoted more intelligence capabilities. 미 상원에 출석한 오스틴 국방장관도 대북 문제에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 같다며 특히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대응하기 위한 파이트 투나잇 상시 전투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동맹의 위협이라며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But we stand together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as we have for 7 decades.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세스 몰턴 의원은 한국 등 동맹이 자체 핵무장하지 않도록 확장 억제력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몰턴 의원은 핵 억제로 적의 위협을 상쇄하지 않으면 한국 등 동맹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며 이 가능성을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만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신무기인 지상 발사형 소구경 폭탄을 발사한 것을 격추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지상 발사형 소구경 폭탄을 확보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점령지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8일 성명을 통해 방공군이 지난 24시간 이내 GLSDB, 즉 지상 발사형 소구경 폭탄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상 발사형 소구경 폭탄은 지난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장거리 타격용 신무기입니다. 러시아가 지상 발사형 소구경 폭탄을 격추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상 발사형 소구경 폭탄은 로켓에서 발사된 뒤 GPS 위성의 유도를 받아 목표물을 향해 미끄러지던 날아가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이른바 스마트 폭탄입니다. 사거리가 150km로 역시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 즉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의 사거리 80km보다 배 정도 깁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지상 발사형 소구경 폭탄을 이용해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할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지원을 미루어다가
지난달에야 제공했습니다. 지상 발사형 소구경 폭탄을 확보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은 다가올 반격전에서 러시아 점령지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또 영국이 제공한 최신 전차 챌린저2가 시험 기동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영상과 함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챌린저2 전차가 곧 전투 임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arvelous. When Secretary of Defense of the United Kingdom, it's a very good stuff. Thank you very much from Ukraine to the United Kingdom.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반격전에 나설 중무기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가운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탄약 생산 공장들을 시찰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첼라빈스크와 키로프 지역의 무기 공장들을 방문해 다양한 규모의 포탄과 전차와 박격포 포탄, 그리고 무유도 항공기 미사일을 만드는 자동화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쇼이구 장관은 연말까지 무기 생산량이 7, 8배 증가할 것이란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해 양국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현재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있다며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빈 살만 왕세자는 시 주석의 국가주석 사면임을 축하하면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지원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한국계 영김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을 미 하원 415명 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은 각종 규제 적용이 유예되거나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조약이나 국제협약, 또 양국이 모두 회원국인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미 국무부가 여기에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정년 연장을 골자로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조합 중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민주프랑스 노동연맹은 연금 개혁을 잠깐 중단하고 중재자를 임명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쓰레기에 불을 붙이거나 경찰에게 물건을 집어던졌고 일부 시위자들은 선로를 막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은 파리 시위 현장 인근에서만 20명가량을 체포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과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새 규정에 따라 2030년부터 2034년까지 EU 영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2035년부터는 신규 승용차와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직업으로 회계사와 수학자, 통역사, 작가 등이 꼽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챗GPT 개발사와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회계사를 비롯한 미국 전체 노동자의 19%가 AI 기술 도움으로 업무의 절반 이상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는 다만 이번 조사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AI 때문에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지를 예측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였습니다. 네, 프로배구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이 오늘 개막합니다. 여제 김연경이 이끄는 흥국생명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관로개팀 도로공사 중에서 먼저 웃는 팀은 어디일까요?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막판 역전극으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고 통합 우승을 노리는 흥국생명. 3위로 시즌을 마쳤지만 현대건설을 잡고 챔프전에 진출한 도로공사. 흥국생명은 배구 여제 김연경과 옐레나의 쌍포를 앞세운 공격력이 돋보입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베테랑 배윤아와 정대영이 철벽 수비로 버티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흥국생명이 5승 1패로 앞서지만 도로공사는 플레이오프에서 2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즐겁게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흥국생명 어려운 팀이지만 또 잘 맞고 잘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며칠 동안 좀 고민 좀 하고. 봄배구를 처음 경험하는 세터 이윤정도 강심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니들이랑 챔프전 가게 되면 우리 더 즐기자, 더 편하게 해보자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잘해보겠습니다. 감독 경질 사태를 겪고도 똘똘 뭉쳐 1위에 오른 흥국생명의 각오도 뜨겁습니다. 욕심나죠. 네, 욕심나기 때문에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저희가 좀 잘 했으면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은퇴설이 나오는 배구 여제 김연경이 챔피언이 될 수 있을지. 왕좌의 주인공을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은 오전 3선승제로 펼쳐집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함이 감돌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광주는 무려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의 4월 하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이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아침까지는 서해안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5.2도, 대전은 2.1도, 울산은 6.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대구는 21도, 울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봄 기운이 완연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작성된 계엄령 문건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여 만에 해외 도피 이후 귀국을 했습니다. 이후에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